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박정희의 기도.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에서 박정희와 함께 생활했던 일본 동기생들에게 박정희의 방일은 뉴스였다. 자위대의 간부로 있던 오리구치는 5월 16일 아침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쿠데타의 지도자로 소개된 박정희 소장의 사진을 보고 동기생을 알아봤던 사람이다. 그는 박 의장이 도쿄에 도착한 11월 11일 토요일에는 친구와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다. 만군 시절의 선배인 한 국회의원 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박정희 의장이 매구로에 있는 영빈관에 든다고 하니 우리 같이 가서 만나보자. 외무성에서도 양해했다는 것이었다. 오리구치가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배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면회가 어렵게 되었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편지를 한 장 써주면 외무성을 통해서 전달하겠다고 했다. 오리구치는 간단한 편지를 써보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네다 공항에 내린 귀하의 원기왕성한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민의 기대를 짊어지고 떠난 이번 여행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박정희는 방미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뒤 12월 2일자로 답신을 친필로 이렇게 썼다. 도쿄에서 만나지 못해 유감이었습니다. 자마시대의 에가미 중대장을 비롯하여 다카야마, 마루야마 구대장, 그리고 동기생 제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오리구치는 에가미에게 이 편지를 이야기하면서 박정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시면 좋아할 겁니다 라고 했다. 에가미는 고맙네. 그러나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설 때가 아니야. 이제는 자네들의 시대야 라면서 사양했다고 한다. 에가미 중대장은 박정희가 2년간 일본 육사 유학생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매주 한 번씩 정신 훈화를 했다. 박정희는 야외 훈련 때는 연습 소대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여 에가미 당시 중대장도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도쿄에 도착하여 영빈관에 들었던 박정희 일행은 이날 밤 이케다 총리가 관저에서 주최한 만찬회에 참석차 떠났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만찬회에는 이케다 총리, 고사카 외상을 비롯하여 사또 에이사쿠 통산상, 미키 다케오 국무상, 가와지마 쇼지로 국무상,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일본 경단련 부회장,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재계 거물들이 참석했다. 우리 쪽에서는 박 의장, 유양수 최고회의 외교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장관, 박병권 국방장관, 천병규 재무장관, 배이완 한일회담 수석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케다 총리는 만찬 인사말에서 맹자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면서 양국 간의 영속적인 설린 우호는 인화와 상호 이해로서 이룩돼야 한다고 했다. 박정희 의장은 답사에서 날씨가 좋으면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로 가깝다면서 한일회담은 사소한 문제로 논란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만찬이 시작되자 고사카 외상이 일어나 양국 대표들을 소개한 뒤 좌석 끝에 앉아있던 촐로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정희 의장께서 요청하신 바에 따라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 의장께서 만주 군관학교에 재학 중일 때 교장으로 계셨던 나구모 선생입니다. 열흘 전 정보부 소속이던 최영택 참사관은 중앙정보부로부터 박 의장께서 채일 도중 만주 군관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니 일본 정부와 협조하여 주선할 것이라는 암호 전문을 받았다. 최 참사관은 고사카 외상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소개받은 나구모 장군이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하자 박수가 터졌다. 사회자 고사카 외상의 제의에 따라 참석자들은 축배를 들고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시작했다. 그때 박정희 의장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석자들은 순간 식사를 중단하고 박 의장의 행동을 주목했다. 박 의장은 조용히 식탁의 끝으로 걸어갔다. 나구모는 당황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 생도 시절의 교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절을 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뵈니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박군이 이렇게 국가지도자가 되셔서 기쁩니다. 그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니 저 생애의 영광입니다. 잔을 받으십시오.
박정희는 빈잔을 내밀고 나구모에게 술을 따랐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동은 박수를 보냈다. 박정희의 채일 기간 내내 밀착 수행을 했던 최영택 참사관은 그 자리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좌중을 둘러보니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감격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일이 앞으로 잘 풀리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 정계를 이끌던 세대는 박정희, 김종필 그룹보다는 20세 위였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일 의식이 강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나 유약해 보이던 장면 정부 사람들보다 박정희, 김종필 같은 젊고 패기 있는 군인들을 대하는 것이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편했을 것이다. 다음날 기시 전 총리가 주최한 오찬에서 박정희 의장은 우리는 한국군을 훈련할 때 옛날 일본 제국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훈련하듯이 하고 있다 라고 자랑한 것으로 외신을 통해서 국내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칼럼 만물상은 일제 침략의 쓰라림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군대 면에서는 일제의 답습 소리는 듣기 싫다. 박 의장의 그 발언은 아무래도 오문에 기인하든지 일본 통신의 고의적인 왜곡일 것이다 라고 썼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 밤 박정희 의장 일행은 총리 관저에서 이케다 총리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뒤 밤 9시 15분경 영빈관으로 다시 돌아왔다. 박 의장과 회담 대표단들은 약 12시간 후 열리게 될 정상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영빈관 1층 회의실에 모였다. 대책회의를 주도한 배이완 수석 대표는 다음날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주요 의제들로 국교 정상화 문제, 재산 및 청구권 문제, 제1교포 처우 문제, 어업관계, 문화재 반환 문제 등 5가지를 요약하면서 브리핑식으로 회담 전략을 설명했다. 5가지 의제 중에서 국교 정상화 문제는 최종적인 사안이라 나중에 거론될 것이고 실제 내일 등장할 의제는 나머지 4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거론할 의제는 재산 및 청구권입니다. 외교상 프로퍼티 앤 클레임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배상 청구권입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아내어야 하는가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구체적인 청구권 액수의 범위까지도 타협이 될지 모르는 기회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각 이케다 총리 측도 자민당 내 중진들과 청구권 범위에 대한 모종의 협의를 하는 중일 겁니다.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나올 것은 어업관계가 될 것입니다. 일본 정치의 기반은 어민들이기 때문에 이케다 총리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회담을 진행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측은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민들을 현재 부산에 수용소를 만들어 가둬놓고 있고 일본 측은 밀항한 우리 국민들을 가둬놓고 있으니 만일 어업관계로 대화가 극단화되면 일본 어민과 우리 측 밀항자들을 맞교환하자는 카드를 내면 될 것입니다. 약 1시간 뒤 대책회의가 끝났다. 자리에서 일어나던 박 의장은 영수회담에 우리 측 통역으로 활동하게 될 정일영 대표를 보더니 정 교수, 나하고 잠깐 올라갑시다 라며 불렀다. 정 대표는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뒤 자유당 시절부터 한일회담에 참석해 일본 측의 국제법적 주장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대변해오곤 했다. 서울대학교 교수이기도 했던 정 대표는 1961년 초 한일회담 대표로 일본에서 활동 중 5.16을 맞아 귀국했다. 군사정부가 한일회담 대표단을 다시 구성하게 되자 정일영 교수는 최고회의로 불려나와 경과 보고를 해야 했다. 그때 35살이던 저보다 10살이 많은 박정희 의장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나같이 어린 학자를 단지 한일회담에 외교적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연단에 올려놓고 설명을 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일회담의 경과를 설명하다가 박 의장 쪽을 보니까 수첩을 꺼내놓고 일일이 받아 적고 있더군요. 이분은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영빈관에서 정 대표를 방으로 불러들인 박정희 의장은 소파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자, 내일이 회담인데 이거 어떻게 하노? 각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시죠. 이 사람들의 돈을 받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말을 끄집어내야 하지? 무턱대고 배상금 내놓으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저쪽에서는 당장 국교 정상화하자고 할 건데 말이야. 각하, 우리가 배상금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이유를 대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총독부가 발행한 국채도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고 예금 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주장하는 액수에서 그만큼 깎이게 될 겁니다. 아, 그렇겠네. 그러니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계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은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거 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 되겠구만.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11월 12일 일요일 오전 9시 영빈관 1층 현관에는 한일회담 대표들이 출발 준비를 마친 채 박정희 의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호를 맡았던 최영택 참사관이 2층으로 올라가 노크를 한 뒤 방으로 들어섰다. 말쑥한 양복 차림의 박 의장은 의자에 앉아 무슨 생각에 잠겨 있다가 최 참사관의 출연에 고개를 돌렸다. 출발 준비는 잘 돼 있나? 예, 잘 돼 있습니다. 수행할 사람들은 예, 아래층 홀에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다가 출발할 거지? 지금부터 10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박 의장은 손목시계를 보더니 양복 상의 속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메모지를 꺼내 펼쳤다. 최 참사관이 보니 16절지 절반 크기의 종이에 세로로 8줄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회담 시 거론하게 될 주요 의제로 보였다. 박정희는 자신이 정리한 메모를 조용히 내려다보더니 숙연한 자세로 최 참사관에게 말했다. 내 회담 준비를 하는데 회담하기 전에 조용히 머릿속을 정리 좀 해야겠어. 나 혼자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최근은 좀 나가서 기다려주게.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복도로 나온 최 참사관은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인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됐다고 회고한다. 그날 아침 박 의장의 모습은 전날 저에게 조총련들이 뭐라고 떠드는 거야 라고 물을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마치 큰 일을 앞두고 종교인이 기도를 하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아마도 저를 밖으로 내보낸 뒤 기도를 했을 줄 압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전 9시 20분에 현관으로 내려온 박 의장은 일행과 함께 일본 총리 관저로 출발했다. 일본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사이카로 호위했다. 1951년 10월 20일 한일회담이 시작된 이후 10년 만에 최초의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문제는 경제야. 박정희의 기자회견. 이케다 총리 집무실에는 양측 실무 대표자들과 박정희 의장 및 이케다 총리가 앉았다. 한국 측 대표로는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 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장관, 배이환 한일회담 수석대표, 정일영 대표, 원충현 공보실장, 최영택 참사관이 배석했고 일본 측은 고사카 외상, 이세끼 아주국장, 스기 수석대표와 마에다 동북아 과장이 배석했다. 일본 측 통역으로 나선 마에다 과장은 인천에서 태어나 소학교까지 한국에서 마쳤지만 한국말이 능숙하지 못해 즉석에서 정일영 대표가 양측 통역을 전담하게 됐다. 양측 실무진들이 마주 앉아 몇 마디 인사말을 한 직후 이케다 총리는 박 의장에게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이 좋다고 하자 두 사람은 정일용 대표를 통역으로 데리고 옆방으로 옮겼다. 이날 한일회담은 실질적으로 양 정상 간의 단독회담으로 진행됐다. 이케다 총리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참 기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서두를 뗐다. 박정희는 저도 반갑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가는 길인데 스기 대표가 총리 각하의 초청장을 들고 왔기에 이렇게 들렀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지금 밖에서는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접어두고 경제협력을 위해 우리가 일본 측에 보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본 측에게 청구할 것이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케다 총리는 시종일관 알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요. 라는 식의 대답을 하면서 주로 듣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어업 관계 등 현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묻는 식으로 회담을 이끌어갔다. 박 의장은 이케다 총리가 하는 말을 소상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 정일영 대표가 통역하는 동안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벌고 있었다. 박정희는 자신의 답변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정 대표에게 이렇게 답변할까? 라든가
이런 표현이 맞나? 라고 의논까지 해가며 이케다 총리에게 정확한 문장이 전달되도록 했다. 정 대표가 이케다 총리에게 일본말로 통역하는 도중에 박 의장은 잘못 선택된 어휘를 찾아 그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면서 고쳐주기도 했다. 통역에 임했던 정일영의 회고. 박 의장은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점잖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과거사를 들추는 일도 없었습니다. 말투는 조용조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휘 선택에 있어서는 아주 조심스러웠고 주장할 대목에서는 허식 없이 할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본말을 아주 잘 알고 있어 통역이 필요 없는 셈이었던 박 의장은 제가 조금 어색한 단어를 쓰면 그때마다 바로 잡아주고는 해서 저로서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정신없이 통역하다 보니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 간의 회담은 약 1시간 20분간 계속됐다. 나중에 박정희 의장은 정일영 대표에게 이 정도로 하지. 좋은 얘기였고 유익했다고 하지. 라며 끝말을 해주었다. 방에서 나오자 양측 실무진들이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반가운 듯 일어섰다. 정일용 대표가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며 기다렸소? 라고 묻자 여기저기서 답변이 쏟아져 나왔다. 오야지들이 다 말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죠.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커피만 주니 묵묵히 마시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국장들도 다 나와 있고 위에서 무슨 결론이 날지 몰라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날 회담 내용은 그 이틀 뒤인 11월 14일 미국에 도착한 박 의장이 미 국무장관 딘 러스크와의 요담에서 박 의장의 전속부관 한상국 중령의 통역으로 전달됐다. 박정희 의장이 밝힌 이케다 총리와의 회담 내용은 미국에서 비밀 외교문서로 분류되어 오다가 1996년에 공개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극동의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정부 간부들의 일치된 의견이지만 한국 국민 여론도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국민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앞서서 몇몇 현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이케다 총리와 비밀 단독 회담에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나와 이케다 총리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실무자 수준에서 행정, 기술적 세부 문제가 다림질돼야만 한다. 그러한 연후에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 관계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상당수의 한국민은 특히 과거의 역사를 보아 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있을 수 있는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하여 신중을 다하고 있다. 정일영 대표는 이듬해인 1962년에는 주불공사로 나갔다가 1963년 12월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외무부 차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1963년 12월 30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정일영 차관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로 직행했다. 정 차관이 인사차 방에 들어서는 동안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한 손에는 컴퍼스가 들려 있었다. 머쓱해진 정 차관이 인기척을 내자 박 대통령은 왔나 하면서 다시 지도를 보며 컴퍼스로 이곳저곳을 재고 있었다. 가만 보니 제주도와 남해안 다도해가 수록된 해도였다. 박 대통령은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정 차관, 이거 말이야. 우리 전관 수역을 제주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127도 13분까지만 하면 황금어장이 우리 수역 안으로 포함되는데 우리 어민들에게 먹고 살게 해줘야 하는데 말이야. 요놈을 어떻게 할 수 없나? 예, 이거 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각하, 그런데 왜 제가 할 일을 직접 하십니까? 박 대통령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했다. 누가 할락해야지. 이거 누가 책임지고 하려고 해. (1961년 11월 12일) 오전 일본 총리 이케다와 박정희 의장의 정상회담이 끝나자 박정희 의장 일행은
아카사카에 있는 가즈오라는 일본 요정으로 옮겼다. 기시 전 총리와 이시이 한일 간담 회장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다. 박정희 의장의 일본어를 들은 일본 지도자들은 지방 출신 일본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유창한 일본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일본어만 유창할 뿐 아니라 일본 역사에도 밝았다. 박정희는 예화를 들어 설명할 때도 일본 역사의 일화를 자주 인용하곤 했다. 김종필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일본어와 일본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는 일본인들도 감탄하곤 했다. 김종필 정보부장이 박정희 이케다 정상회담을 주선하기 위해서 이케다 총리를 만났을 때 이케다는 이렇게 묻더라고 한다. 대단히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몇이십니까? 36입니다. 명치 유신 때 지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감복했습니다. 박정희도 방일 중 일본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6을 명치 유신에 비교하면서 주체 세력들이 그때의 지사들처럼 국가 개조에 생명을 걸었다고 역설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한다. 박 의장의 방일은 일본 자민당 정권의 실력자들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데 성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 박정희 정권 18년간 계속된 한일 협력 체제의 한 요인은 양국 지도자들 사이의 문화적, 정서적 유대감이었다. 박 의장은 오찬이 끝나자 곧장 주일 대표부로 갔다. 대표부 직원들과 제1동포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정희는 훈시를 했다. 그는 오전에 있었던 이케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일본 지도자들이 한일 회담을 타결하기 위해서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우리도 호양의 정신으로 인내심을 발휘하여 회담에 임하겠다. 그러나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라고 했다. 영빈관으로 돌아온 박정희 의장은 1층 로비에서 13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시 일본에 상주하던 조선일보 특파원 김윤환, 동아일보 이만섭, 동양통신 한종우 기자도 참석했다. 첫 질문을 던진 것은 이만섭 기자였다. 그는 5.16 혁명 직후 윤보선 대통령의 조기 민정이양 희망 발언을 보도했다가 구속돼 한 달 만에 풀려난 뒤 도쿄 특파원으로 와 있었다. 이만섭은 박정희 의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선수를 쳤다고 한다. 외국 기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한국 기자가 질문을 하면 박 의장이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외신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박 의장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 내용을 생각하여 던졌습니다. 박 의장은 제 의도를 잘 이해 못했는지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답변도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고요. 아무래도 군인이라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섭 기자는 3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대일 청구권에 관하여 이케다 총리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는가? 없었다면 의장을 초청해놓고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대일 청구권 문제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 문제를 분리했는데 그 정책에는 변동이 없는가? 셋째, 근본과 같은 회담이 장래에 도쿄나 서울에서 다시 있을 것인가? 박정희 의장은 짤막하게 대답했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 대일 청구권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토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아직 실무자 회의에서 진전이 없었으므로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서로 좋다고 느꼈다. 둘째 질문에 대하여 변함없다. 셋째 질문에 대하여 현 단계에서는 말할 수 없다. 박정희 의장은 다른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의 대일 청구권에 성의를 보인다면 우리는 평화선 문제에 신축성을 보이겠다는 요지에 발언을 했다. 한일 회담에서 주고받을 것에 대하여 큰 줄기를 정리해준 말이었다. 박 의장은 한일 회담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회담의 진행 상황을 보아야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이케다 총리와의 단독 회담에서는 한일 문제, 아시아 문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총리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하면서 대일 청구권은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가 아니다 라고 했다. 박 의장은 한 서양 기자가 경제 원조를 받아들이는 한국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하자 세일즈맨처럼 열심히 대답했다. 한국은 장기경제 개발 계획을 이미 만들었고 외국 원조와 차관을 효율적으로 받아 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자원을 최대 한도로 이용하여 경제개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원조와 차관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UPI의 찰스 스미스 기자가 국내 정세가 안정되었으니 계엄령을 해제할 의도는 없는가? 라고 물었다. 경찰이 군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경비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약 4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박정희는 짧게 군더더기 없는 답변을 했다. 이날 저녁 박정희는 정일영 한일회담 대표에게 오후에 기자회견을 거론하면서 자신에게 맨 처음 질문한 기자가 누구냐고 묻더니 그놈 고국에서도 말썽이더니 여기서도 속을 썩이는구먼 이라고 불평하더라는 것이다. 오후 4시 40분 영빈관으로 영친왕, 이은의 일본 황족 출신 부인 방자 여사가 찾아와 박 의장을 만났다. 이은은 뇌혈전증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다. 방자 여사와 박 의장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당시 서울신문 도쿄특파원이던 원로 언론인 김을안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영친왕과 덕혜옹주. 고종이 엄비에게서 난 제3자 이은을 일본 측의 강요에 의해 일종의 인질로 일본에 보낸 것은 합병되기 3년 전인 1907년이었다. 그때 이은은 11살 소년. 일제는 영친왕이라 불리던 이은을 이왕전하라 부르며 극진히 대우해주는 척하다가 일본 황족인 마사코와 결혼시켰다. 영친왕은 일본 육사 6대를 졸업하고 연대장, 사단장을 역임한 후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육군 중장으로서 제1항공군 사령관을 지냈다. 광복 후 영친왕과 이승만 정부 사이에는 악연이 생겼다. 영친왕의 저택은 도쿄의 노른자위 땅인 아카사카에 있었다. 대지가 약 2만 평에 건평이 500평이나 됐다. 주일 대표부가 생길 때 우리 정부에서는 영친왕의 저택을 대표부 건물로 인수하려고 했다. 영친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의 나의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밖에 없고 해방 후 여러 해 동안 수입이 없이 살아왔으므로 빚도 많아서 그대로 줄 수는 없으니 꼭 이 집이 필요하다면 시가보다 좀 싸게 사가시오. 우리 정부와 영친왕의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주일 대표부는 아자부에 자리 잡게 되고 영친왕도 큰 손해를 보고 저택을 일본인에게 넘기게 됐다. 이런 분규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영친왕을 비애국자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1957년 영친왕은 서울신문 도쿄특파원으로 와있던 김을안을 불러 부탁을 했다. 아들 이구가 미국 MIT 공대 건축과를 졸업하는데 대학 총장이 영친왕 부부가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영친왕은 한국 여권을 좀 받게 해달라고 했다. 김을안 기자는 쉽게 생각하고 주일 대표부의 이건을 이야기했더니 의외로 경무대나 외무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 의분을 느낀 김을안은 서울에 와서 변형태 외무장관을 만났다. 소신 있는 장관으로 유명한 변형태도 이승만 대통령이 영친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니 라면서 난색을 보였다. 김을안은 자유당 정권의 제2인자인 이기봉 국회의장을 찾아가 대통령께 잘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했다. 이 의장도 내가 여쭌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거절했다. 김을안 기자는 성과 없이 일본으로 돌아가 영친왕의 집을 찾아갔다. 어떤 할머니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영친왕 부부가 이미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는 게 아닌가. 김을안은 국내청으로 가서 우사미 장관을 만났다. 장관은 영친왕이 일본 여권이라도 내어달라고 졸라 영친왕과 방자 여사에게 일본 여권을 내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영친왕이 일본 국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닌가. 김을안은 영친왕이 야속하게 생각됐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궁지로 몰아넣은 이승만 대통령이 더 원망스러웠다. 미국에서 돌아온 영친왕에게 김을안은 싫은 말씀을 드렸다. 아무리 경무대의 처사가 나쁘더라도 전하는 채통을 지키셔야 할 것이 아니오니까 나라가 있었으면 28대 왕이 되셨을 전하가 일본인으로 귀화하였다는 것을 알면 태조대왕이야 열성조의 임금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영친왕도 자신의 실수를 알고는 국적을 도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김을안은 다시 분주하게 일본의 관공서로 뛰어보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이름을 깨닫게 됐다. 오히려 영친왕이 환국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장면 총리는 지난날 본국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하시고 되도록 속히 환국하시와 신생공화국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십시오 라는 요지의 편지도 보내왔다. 1961년 5월 영친왕 이은은 앓고 있던 뇌혈전증이 재발해 입원했다. 장면 정부의 퇴장과 함께 추진되던 환국도 중단됐다. 이런 때에 도쿄에 온 박정희 의장을 방자 여사가 꼭 만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 김을하는 이동환 주일공사를 통해서 면담 신청을 했다. 박정희 의장은 선뜻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11월 12일 오후 4시에 영빈관으로 와달라고 했다. 김을한이 방자 여사를 안내하여 영빈관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2층 귀빈실로 안내됐다. 박정희 의장이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들어오더니 방자 여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김을한에게도 담배를 권한 박정희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었다. 방자 여사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왕 전하를 입원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영친왕이 졸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정희는 주일공사를 통해서 즉시 입원시켜드렸던 것이다. 뭘요?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을하는 영친왕의 국적이 일본으로 되어버린 사연을 설명했다. 신중하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 의장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루속히 국적을 한국적으로 환원시키고 본국으로 모셔다가 여생을 조국에서 보내시도록 해주시고 생계비를 충분히 부담해주시고 덕혜옹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 의장은 덕혜옹주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다. 김을한이 설명하자 박정희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일이다면서 김을한의 부탁을 모두 들어줬다. 요컨대 영친왕의 입원비는 정부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병원에 차도가 있는 대로 귀국하면 환영할 것이며 국정 문제는 법무부의 지시에서 해결할 것이고 덕혜옹주의 귀국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아침에 이케다 총리를 만났을 때 왜 이왕 전하를 좀 더 잘 보살펴드리지 못했느냐고 농담삼아 꾸짖었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참 미안합니다라고 하더란 이야기를 전했다. 10여 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단숨에 다 해결하고 돌아가는 차중에서 방자 여사는 김을한에게 처음에는 젊은 군인이라 어떨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막상 만나보니 라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박 의장을 칭찬하더란 것이다. 당일 이틀째인 1961년 11월 12일 저녁 6시 30분부터 숙소인 영빈관에서는 박정희 의장 초청 만찬이 있었다. 이케다 총리, 고사카 외상 등 일본의 정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만찬이 끝난 뒤 박정희는 초청된 제1동포 대표 50여 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서독의 차관 도입 교섭을 위해 출국한 정래혁 상공부 장관과 박태준 최고회의 상공분과위원장, 그리고 이영진 대한조선공사 사장도 나타났다. 신동식은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조선 기술을 펼 수 있는 무대가 없음을 알고는 스웨덴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 국제선박 검사관이 됐다. 이 무렵 신동식은 일본에 주재하면서 일본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합격 판정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날 아침 주일 대표부에서 신동식에게 영빈관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걸어왔다. 신동식은 박정희 의장에게 소개됐다. 박정희가 가운데 앉고 그 주위에 수행원들이 줄지어 앉아있는 방에 들어갔다. 박 의장은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신동식에게서 큰 감명을 받은 듯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다. 한 군복 입은 수행원이 신동식에게 다가오더니 당신이 신동식이요. 한국에 가서 같이 일합시다. 우리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시오. 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신동식은 이 말을 들으니 울화가 치밀었다. 유학차 출국할 때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형무소를 출감할 때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이 떠올랐던 것이다. 신동식은 칵테일을 한 잔 마신 기운을 빌려 울화를 쏟아부었다. 가슴에 훈장을 달았다고 이렇게 애국을 강요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국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조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는데 제가 출국할 때는 여권을 순순히 발급해 주셨습니까? 제가 외국에서 고생하면서 공부할 때 언제 장학금이라도 대주신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의장이 나서서 신동식을 진정시킨 다음에 수행원들을 소개시켜주었다. 이렇게는 워싱턴으로, 이렇게는 서독으로 갑니다. 중공업 발전을 위해서 차관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바다와 관련한 조선, 해양 분야가 미흡합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김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국에 대하여 좋은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할 때 해무청장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상식 날 총무과장이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지 않는 바람에 시상식은 취소되고 우편으로 상장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차 조국을 떠날 때도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저의 장도를 축하해주지 않고 오히려 질시의 눈길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분 1초도 조국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의 서명이 없으면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의 인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만 무조건 애국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교과서입니다. 제가 북해도에서 시모노세키까지 일본의 조선공업시설과 공단을 안내해드릴 테니 꼭 한번 시찰하고 가시죠. 이 말이 떨어지자 한 수행원이 젊은 사람이 건방지군. 네가 뭔데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했다. 박정희 의장은 또 그 말을 제지하더니 이영진 대한조선공사 사장을 향해서 일정을 며칠 연기하시고 이 청년과 함께 둘러보고 가시죠 라고 지시했다. 신동식은 속으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감싸주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다음날 신동식은 일행을 안내하여 일본의 여러 조선소들을 돌아다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신동식은 로이드 선급협회에 휴직계를 내고 귀국하여 경제기획원 장관 고문으로서 우리나라 조선공업 발전에 터전을 닦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정희 의장 일행은 이날 밤 하네다 공항에서 노스웨스트 여객기에 올랐다. 30시간의 바쁜 방일 일정이 끝난 것이다. 박정희와 수행원들은 1등실 전부를 전세내었다. 여객기는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향해서 기수를 돌리고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통계를 잡을 수 있는 세계 40개국의 국민소득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세계 1위는 미국으로 2250달러, 2위는 캐나다, 이어서 스웨덴, 스위스, 영국은 1023달러로 8번째, 서독은 833달러,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299달러로서 세계 랭킹 25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끝에서 5번째인 1인당 78달러였다. 타이, 콜롬비아, 필리핀, 그리스, 터키, 브라질, 남아연방은 1인당 100달러에서 400달러로서 한국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다. 인구 밀도는 한국이 세계 제4위인데 인구 증가율은 연 2.9%로서 세계 제6위라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축에 든 대한민국의 짐을 진 44세의 깡마른 지도자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러 가는 길. 박정희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이다. 전용기도 없어 미국 여객기의 한 구석을 빌려 탄 혁명정부의 대표들은 노스웨스트 항공사에서 일부러 신경을 써서 내어놓은 한식 저녁을 먹지 못했다. 영빈관에서 만찬을 한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식욕이 동할 리 없었다. 박정희는 한일 정상회담을 보도한 일본 신문들을 일별하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일부 변경선을 지난 노스웨스트 여객기가 앵커리지에 도착하니 12일 오전 9시 30분이었다. 알래스카 사령부 사령관인 조지 먼디 공군 중장이 출영했다. 먼디 중장은 박 의장에게 이 공항이 민간용이기 때문에 군 의장대의 환영의식을 베풀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했다. 먼디는 다음 기착지로 떠나실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시내 구경을 하시든지 택일하시라고 했다. 박 의장은 외국을 방문할 경우 그 나라의 정상을 만날 때까지는 기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시내 관광을 선택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환영하는 재미동포들. 11월 12일 오전 11시 40분 박정희 이장 일행은 다시 노스웨스트 역의 기편으로 앵커리지 공항을 떠났다. 시애틀 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 20분. 우리나라 전쟁고아들로 구성된 선명의 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박정희를 맞았다. 공항 건물 안에 마련된 간소한 리셉션장에는 유학 중인 강문봉 장군도 나와 있었다. 이 자리에까지 따라온 미국 기자들 때문에 억지 인터뷰를 하게 된 박정희 이장은 기분이 영 좋지 않았다. 한 미국인 기자가 군사정부에서는 교통질서 위반자들까지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박정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모범 답변을 했다. 지켜져야 하는 것이 규칙이다.
범칙자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다. 교통규칙은 혁명 전에도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 규칙을 지켜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일 뿐 중벌설은 거짓이다. 오후 5시 50분 노스웨스트역에 끼는 시애틀 공항을 출발. 이날 밤 11시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다. 미 제5공군 사령관, 시카고 시장 대리 이외의 정일관 주미대사, 김재춘 선발대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재미동포들이 영접을 나왔다. 박정희 일행이 시카고 시내로 향해서 달릴 때 우리 교민들도 차를 몰고 차량 행렬을 따랐다. 고속도로에는 비가 내려 미끄러웠다. 교민들이 탄 승용차 5대가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켜 6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숙소인 드레이크 호텔에 도착하여 이 소식을 들은 박정희는 수행원을 병원으로 보내 위문케했다. 다음날 아침 드레이크 호텔에서는 시카고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과 교민들이 주최한 박정희 의장 환영 조천회가 열렸다. 지금은 약 15만 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지만 당시에는 한인회를 결성할 정도의 수도 되지 않았다. 시카고 학생회는 일부 미국 언론이 박정희 의장의 방미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싣자 울분을 느끼고는 박 의장에게 초청장을 냈던 것이다. 시카고 학생회 총무는 노스웨스턴 대학원 재료공학과 1학년생 천성순이었다. 한국과학기술원 원장과 대전산업대학교 총장을 지낸 천성순은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 유학생들은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국이 오직 강하고 부자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미국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국은 고아들이 손을 내미는 장면과 구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일색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인종차별을 무수히 당하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을 걷다가 버스에 탄 백인 학생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모욕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과감한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박 의장을 만나보니 추진력이 강해 보이고 강직한 인상이 꼭 잘 사는 나라를 만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조찬 환영식에 참석한 박정희 의장은 대단히 감동했다고 한다. 훈시를 할 때도 미리 준비해간 연설문을 밀어버리고 즉석 연설을 했다. 우리는 2번의 혁명을 치렀습니다. 환자에 비교하면 2번 수술을 한 셈입니다. 4.19 수술은 경과가 좋지 않아 5.16으로 재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가 양호하여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수백 년을 내려온 고지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우리 혁명 세력의 과업일 뿐 아니라 민족의 과업입니다. 만약 이번 혁명이 실패하면 다음에 올 것은 공산혁명밖에 없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 재건에 관해서 토의할 작정입니다. 경제혁명 없이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정치는 모르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선진 기술과 학문을 습득하여 귀국한 후 국가 재건에 공헌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학생회 총무 천성순은 박 의장에게 의사봉을 선물로 전달했다. 천성순에 따르면 가난한 유학생들이라 돈을 적게 드리고 의미가 있는 선물을 생각하다가 박 의장이 국가 개조를 하는데 모든 결정을 이 이사봉으로 땅땅 잘 처리하라는 뜻에서 이사봉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천성순은 그 뒤 유타대학 교수로 있다가 해외 두뇌 유치의 일환으로 국내에 들어와 한국과학기술원 부원장, 원장 등 요직을 맡게 된다. 박정희 의장은 이날 오전에 리처드 J. 데일리 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실에서 환담하는데 미국 기자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었다. 기자들에 대한 거의 생리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박정희는 미국에 온 후 국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무질서한 취재 경쟁에 노출됐다. 박정희는 데일리 시장에게 신문기자들은 어딜 가나 똑같군요 라고 농을 했다. 이날 시카고 시장은 박 의장에게 군 의장대 사열을 받도록 해주고 명예시민증도 증정했다. 귀국한 뒤 명예시민증을 살펴보니 이름이 엉뚱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되돌려주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박 의장 일행에 시카고에서 워싱턴까지의 비행에 미 정부 요인들이 이용하는 쌍발, 프로펠러 전용기 컨베어기를 제공했다. 객실은 2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은 라운지처럼 꾸민 귀빈실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박 의장은 여기서 보좌관들을 불러 다음날 있을 회담에 대비한 토의를 하고 준비한 문서를 읽었다. 앞 구역에는 미 국무부 한국과장 도널드 S. 맥도널드와 미 대통령 통역관 폴 클라인 박사,
그리고 박 의장 담당 미국 경호원이 타고 있었다. 컨베이어기는 시카고 공항을 이륙한 지 4시간 만인 13일 오후 4시에 워싱턴 내셔널 에어포트 군용터미널에 도착했다. 미 육군 의장병이 트럼펫을 불어 국빈의 도착을 알리는 가운데 박 의장이 내리자 키가 큰 린든 B 존슨 부통령이 맨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박정희가 아내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중 나온 사람들도 혼자였는데 딘 러스크 국무장관만은 그 8일 전 방황할 때 데리고 갔던 아내를 동반했다. 박정희가 사단장으로 있을 때 유엔군 사령관이던 라이만 L. 렘리처 대장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그는 5월 16일 맥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이 박정희 소장 일파에 대한 강경 진압 자세를 보일 때 이를 누그러뜨리려고 했더니였다. 그도 박정희 의장을 반갑게 맞았다. 워싱턴 내셔널 에어포트에서는 존슨 부통령의 환영사와 박정희 의장의 답사가 교환됐다. 박 의장의 답사는 한상국 중령에 의하여 통역됐다. 박정희 의장은 답사를 끝내고 탑승차 쪽으로 가다가 군 의장대 뒤편 방책 뒤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던 재미 동포들 쪽으로 걸어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악수를 했다. 경호에 신경을 써야 하는 미국 측으로서는 의전 코스를 이탈한 박정희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연회석상에서 박정희에게 이 일을 거론하면서 만약 내가 선거에서 박 의장과 대결하게 된다면 나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박 의장은 전속부관, 경호관, 주치의와 함께 맥힐 테라스 2838번지 주미 대사관저에 들었고 나머지 수행원들은 이웃한 쇼어햄 호텔에 투숙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공식 행사가 없어 대사관저에서 머물렀다. 그는 5.16 주체 세력인 648기 출신 김동완 참사관으로부터 워싱턴 일정 전체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저녁은 정일관 대사가 베푼 만찬에 수행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한식을 먹었다. 박정희 의장이 워싱턴에 도착한 날 백악관 안보보좌관 월터 W. 로스토 박사는 다음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한 요약 보고서를 메모 형식으로 작성하여 케네디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박 의장의 방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한국인과 세계인들에게 미국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장래를 낙관하고 있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단된 조국의 장래에 대해서 절망하는 버릇이 있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지 혼란에 빠져 있다. 특히 학생들은 그들이 이승만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성공한 직후 조국이 그렇게도 빨리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가야 했다는 데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현재 한국 정권이 이승만식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이 처음에는 쿠데타에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는 쿠데타의 지도자를 정중하게 맞아들이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우리는 공사석에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A. 한국 정부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부정부패 등 고질적 문제들을 헌신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문민정부로 복귀하기 위한 과도 단계에 있는 정부다. B. 한국은 경제개발에 유리한 건전한 기초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경제개발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군사정부는 우리의 압력을 받고 1963년 4월에 헌법을 개정하고 5월에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 박 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줬으면 함. A. 헌법은 어떻게 고칠 것인가? B. 1963년 선거에 출마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인가? C. 선거 전에 정치 활동을 허용하여 정당을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할 것인가? D. 선거는 공정하게 실시될 것인가? 한국 측은 공동성명서에 1963년에는 문민정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약속의 재천명을 포함시키자고 제의했다. 이런 재천명은 최대한 확고한 표현이어야 할 것이며 각하의 질문에 따라 새로운 사항이 나타난다면 공동성명서에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 정부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임을 내비치면 성명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지난 6월 한국문제대책반은 각하에게 군사안보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대한 원조 정책을 수정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자조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특히 5개년 전원 개발 계획에 외부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한다. 한국 문제대책반이 여러가지 건의를 올린 이후 한국에 대한 무상 지원은 당초에 1억 2천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로 감축됐고 PL480 식량 원조도 약간 감소했다. 대책반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재의 정부가 정력적으로 달려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 원조의 총액은 줄었다. 한국 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작년 원조 가운데 2천만 달러는 일회성인 특별 지원이었고 올해 회계연도 예산에 4천만 달러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개발 차관으로 전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는 우리가 재촉한 개혁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원조가 삭감당한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현재 무상 원조에서 개발 차관으로 중점을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한국처럼 외환 보유고의 90%와 정부 예산의 큰 부분을 우리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전환을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주한미국 대사와 유솜 국장은 대한 원조 액수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건의를 했다. A.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비료 구입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해줄 것. B.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자금으로 구입해온 물자를 점차적으로 한국군의 예산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정책을 보류해 줄 것. C. 한국군이 필요한 물자를 군사원조 자금으로 한국 내에서 해외 구매 형태로 구입하도록 해줄 것. 당초의 지원 예산 규모인 1억 2천만 달러 수준을 복원하든지 위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해줬으면 한다. 군사 지원에서 경제 지원으로 서서히 중점을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과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군에 대한 군사 원조 액수를 약간 삭감하고 경제 원조로 전환하는 시험적 조치를 취해볼 것을 건의한다. 유엔의 기체 아래서 미군 2개 사단이 비무장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한국보다도 적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을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는 곳은 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진짜 위협은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이는 경제개발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공동성명서에는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 의사를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월남 파병 제이카드. 11월 14일 박정희 의장은 오전 9시 15분 숙소인 한국 대사관저를 떠나 알링턴 국립묘지로 향했다. 무명 용사비에 헌화한 박 의장은 곧바로 미 국무부로 갔다. 7층에 집무실이 있는 러스크 장관은 1층 현관까지 내려와 박 의장 일행을 영접했다. 이날 박정희 러스크 회담에서 박 의장은 대한 원조의 증액을 끈질기게 요청했다. 박정희, 공산 침략의 가능성 때문에 한국은 60만 군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1960년부터 미국의 한국군 유지비 원조 액수가 감소함으로써 한국 측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국 측의 군사비 부담 증가로 경제개발에 큰 짐이 되고 있으니 5개년 계획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국군에 대한 원조 수준을 1959년 수준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원조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계획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현 수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우리는 해외 투자 차관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귀측에 대해서 특별경제안정기금으로 1억 달러의 차관과 7천만 달러의 경제개발 차관 및 800만 달러의 기술 원조를 요청합니다. 이 액수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강력한 반공국가와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러스크. 정부와 의회는 지난 15년 동안의 해외 원조 실적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원조 수혜국들에서 원조가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장기 경제개발 원조란 발상을 내어놓고는 그 대신 군사 원조, 무상 원조, 단기 원조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군 병력을 건설공사, 통신, 보건 부문에 이용할 수 없을까요? 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의 원조 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이 있으나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도를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박정희, 미국이 무상 원조에서 장기 차관으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해도 한국에는 그것을 너무 급격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간만이라도 미국의 원조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장기 차관 체제를 위한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 병력을 경제 개발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길에 도쿄에서 이케다 총리와 단독으로 만나 국교 정상화를 가능한 한 빨리 타결 짓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러스크, 일본과의 국교 문제 해결은 미국의 대한 원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 될 것입니다. 박정희, 장관께서는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희망적인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러스크, 해밀턴 처장과 그 문제를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의장께서 떠나시기 전에 저도 이 문제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하실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저의 이 대답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사면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박 의장은 1시간 반 동안의 회담을 끝낸 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국제개발처 파울러 해밀턴 처장을 찾아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요담을 끝낸 박정희 의장 일행은 백악관으로 향했다. 1917년생으로 박 의장과 동갑인 케네디 대통령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박 의장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눴다. 현관 계단을 올라간 두 지도자는 사진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했다. 박 의장은 오찬에 참석할 수행원들을 케네디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박 의장 일행이 로비로 들어서자 미 해병대 군악대가 아리랑을 연주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오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박 의장을 2층으로 안내하여 부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를 소개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는 족자를, 부인과 자녀들에게는 한복 한 벌씩을 선물로 내놨다. 오찬에는 미국 측에서 러스크 미 국무장관, 맥나마라 국방장관, 램리처 합참의장, 월트 W. 로스토 특별보좌관, 버거 주한 미국 대사, 폴 리츠 국무차관보, 킬렌 유솜 처장 등 요인들이 참석했다. 박정희 의장, 정일권 주미대사,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장관 등 한국 측 참가자 23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짤막한 환영사를 했고 박 의장은 군사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답사를 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국가의 생명을 건지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병든 기관을 제거해야 하는 외과의사의 처지에 놓여 있다 라면서 직장 활동의 공정, 국가 건설의 의욕, 국가에 대한 책임감,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요소가 우리의 국가 재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시간 40분간 계속된 이날 오찬에는 박정희 의장이 좋아하는 전복 요리가 특별히 등장했다. 박 의장은 오찬이 끝나자 일단 한국 대사관으로 돌아왔다가 오후 3시 30분 다시 백악관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찾아갔다. 정상회담은 오찬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매우 유쾌하게 시작됐다. 케네디 대통령은 혁명 정부가 단행하고 있는 여러 개혁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지만 우리로서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고 했다. 혁명 정부가 세제 개혁을 단행하는 바람에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도 그동안의 체납 세금을 물어야 한다니 야단입니다. 박정희 의장도 농담을 했다. 미국에 와서 보니 카메라 기자들이 상전이더군요. 의장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신문 기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골칫거리죠. (1961년 11월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이루어진 케네디 박정희 정상회담의 기록은 최근 공개됐다. 우리 쪽에서는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 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장관, 박병권 국방장관, 천병규 재무장관, 송정범 경제기획원 부원장, 정일권 주미대사, 한상국 통역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러스크 국무장관, 맥나마라 국방장관,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 월트 로스토 대통령 특보,
파울러 해밀턴 국제개발처 처장, 월터 메카나기 극동문제 담당 국무부 차관보, 킬렌 유솜 처장, 코렌 동북아시아 문제연구소장, 클라인 통역관이 배석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리 준비된 공동성명서를 읽어보고 만족한다고 말했다. 만약 박 의장도 동의한다면 이대로 발표하도록 하자고 했다. 박 의장도 동의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그대로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케네디, 아까 박 의장과 오찬을 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한국 외무장관과는 월남 사태에 대해서 대화했는데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비망록을 작성해서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어떻게 하면 월남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물론 미국 병력을 투입하는 것입니다만 진정한 해결책은 월남인 스스로가 외국 원조의 의존함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월남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러스크 장관과 해밀턴 처장에게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너무 혼자서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세계의 각국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담을 나눠줘야 자유세계 전체의 힘이 증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반공국가로서 한국은 극동의 안보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월맹은 잘 훈련된 게릴라 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월남식의 전쟁을 위해서 잘 훈련된 100만의 장정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하고 지원한다면 한국 정부는 월남에 이런 부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고 정규군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지원군을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자유세계가 단결되어 있음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출국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군 지휘관들과 토의했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군사보좌관들과 함께 본인의 제의를 의논해보시고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케네디,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미국은 베를린 장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 전체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맥나마라 장관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의장께서도 내일 맥나마라 장관, 랩리처 합참의장과 한 번 더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사람들과 이런 문제를 의논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군요. 프랑스 사람들이 확인한 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에는 한계가 있어요. 박정희가 이 자리에서 월남 파병 용의를 밝힌 사실은 지금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박 의장이 월남 파병을 제의한 대목은 삭제한 상태로 외교 문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삭제된 부분이 공개 문서에서 복원된 것은 1996년 미 국무부가 미국의 외교란 문서집에 1961년, 63년 동북아시아 편을 발간하면서였다. 당시 미국의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드리밀 카드가 없었던 박정희 의장이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이 월남 파병이었다. 연 파월 인원 약 30만 명, 최다 주둔 병력 약 5만 명을 기록한 역사상 첫 해외 파병의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예정에 없었던 정상회담을 한 차례 더 하게 되는데 이는 박 의장의 월남 파병 제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월남 파병 용의를 밝힌 박정희의 논리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며 파병에는 미국의 승인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파병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계산에 깔고 한 발언이었다. 케네디는 대화를 대한 원조 문제로 끌고 간다. 그는 미국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한국이 희망하는 것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가 아니라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만찬 때 이 문제를 더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본인은 혁명의 전과 후를 비교하여 혁명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서를 갖고 왔습니다. 본인은 이 주제를 가지고 러스크 장관, 해밀턴 처장과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케네디, 양국의 대사께서는 이미 혁명 주체 세력의 업적에 관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본인에게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미국이 박 의장을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보장해드립니다. 우리는 대한 원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산화된다면 일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태평양 지역 전체가 자유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맥나마라 장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의장께 설명해 드리시오. 맥나마라 장관,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증강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도 6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1700대의 핵무기 탑재 전투기 가운데 850대는 15분 내에 이륙할 준비를 갖추고 항상 비상대기 중입니다. 핵무기 분야에서 소련이 최근 대기권 실험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양적으로는 3배에서 8배, 질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우세합니다. 소련은 200에서 300대의 핵무기 탑재 폭격기를 북미 대륙 상공으로 보낼 수 있을 뿐입니다. 대륙간 탄도탄의 경우 우리는 핵탄도 미사일 80기를 장착한 5척의 폴라리스급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소련이 우리에게 선제 공격을 가한다고 해도 미국은 그보다 훨씬 가공할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골칫거리는 이란, 월남, 쿠바 등지에서 경험한 성격이 많이 다른 분쟁입니다.